분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씨 정무공파 최채랑 경소님 오셨습니다. 경주 향교회 권혁웅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불건은 황정스님 후손이신 평해 황씨문중 황은채 유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도봉수당 유사 황은채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인사 말씀 시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후손이시며 대구 고등법원장을 역임하신 황영목 변호사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또 후손이신 경북방송 황명강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 그 휴연 벼루박물관의 손원조 관장님 예, 오셨습니다. 박물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특강 자리를 마련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주신 본 도봉서당 황재식 운영위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특강 특히 그 황정스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손분들이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후손분 오신 분들 다 한 번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손으로 오신 분들 다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우리 동도고전연구회 회원님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기 배우 있어. 동도고전연구회 회원들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차도사님입니다. 여 들어온 지 한 달 계시. 혹시 인사 소개가 빠지신 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그 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지금 막 들어오시네. 매주 금요일. 지금 요즘 매주 금요일. 수학지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계시는 서당생이니까. 신라문화원의 진병길 원장님 오셨습니다. 나는 뭘 가르치는지 몰라. 중의당 총선이신 최채랑 선생님 나오셔서 우선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팀에 이 자리에서 잠깐 인사. 그래서 여기 좀 잠깐 오십시오. 예. 내남 2조에 사는 최재장이라고 합니다. 준비도 없이 뭐 나와가지고 말씀드릴 건 없고 이 집이가 바로 우리 선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무공의 외가 되는 어른이거든요. 정무공의 아버지 되신 분이 신자 보자 최신보라고 하는 참방공인데 그 어른이 저 내남으로 장가를 오셨습니다.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사형제가 났습니다. 진짜 흥자, 진짜 망자, 진짜 립자, 그다음 계자 종자의 사형제를 낳았는데 우리 정무공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3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서모되는 강씨 할머니가 강씨의 어머니가 지금 내남 2조로 와서 거기에서 외가집으로 왔습니다. 와가 거기에서 자랐어요. 다시 말하면 정무공이 외가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창의도 외가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의 불건은의 소자되는 어른이 그참 정무공의 외조부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밖에 없어가지고 그 산소를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300여 년 동안 우리가 외손 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해가지고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위토답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중간에 그 황율락 씨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서 이 도봉서당을 그거 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황재식 있고 또 한섭 씨가 와가지고 여기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황율락 씨가
부산에 교편을 잡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여도봉소단이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산소가 외조부 산소가 그 내남 월산인 데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한식날마다 우리가 가서 묘사를 지냅니다. 지내는데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자손들은 많이 안 오고 사실 방송이지만 많이 안 오고 우리가 전부 참 외손들이 가가지고 전부 그 묘사를 하실 때마다 동료를 해가 지내는데 이 세월이 자꾸 이제 객지로 나오고 하니 재관이 없어지고 어떤 데는 뭐 내 혼자 가가지고 또 몇 사람 좀 황신애들 외가 집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지내고 이랬는데 그 황신애가 이야기 내가 그랬습니다. 묘사를 가을에 지낼 때마다 그 앞을 지내가니까 그 근처에 좀 그런들 산소가 전부 계시기 때문에 갈 때마다 또 술을 한 잔 안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 술 한 잔 넣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1년에 말하자면 2번 묘사를 지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위토답을 그대로 드릴 테니까 방송이지만은 자손들이 가지고 가서 묘시고 가서 묘사를 지내라 이라가니까 그럼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참 방송들이 묘사를 지내고 우리가 외손들은 같이 가서 참여를 하고 묘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른이 없었더라면 우리 최가도 없고 우리 참 정무공도 없고 그런 훌륭한 어른이고 이 어른에 대해서는 이따가 참 조 선생님이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어른 때문에 우리 참 정무공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우리 큰집 형곡에서도 오셨고 또 배반에서도 넷째 아들은 또 저 배반으로 또 양자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도 몇 분이 오늘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 선생님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유사를 맡아 계시는 황은채 유사님 나오셔서 인사 겸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붉은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도봉수방 유서로서 황은채입니다. 오늘 많이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왕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저는 또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후손이시며 대구 고등법원장을 지내신 황영목 변호사님 오늘 귀한 걸음 하신 김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말을 드려야 될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동도 고전 연구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붉은 할아버지의 16대 후손입니다. 평균한걸 27대 손입니다만 저 집이 내남이고요. 저 20년 전에 경주 지원장을 사실 지냈고 대구 지방법원장을 지나고 고등법원 지나고 벌써 변호사 한 지가 벌써 10년 다 돼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또 오늘 강연을 하시는 조철재 선생님은 사실은 저도 신체를 많이 적고 문중에서도 그런 셈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할아버지 바로 옆에가 또 왕릉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문중에서 가진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주 어려운 한문을 된 걸 다 번역을 그래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또 이게 나이도 진짜 적지 않습니다만은 마치 문중이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걸 이제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도 고전 연구에 저희 주최해 주신 걸 감사히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가 이 다과와 이 담소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강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리 이 경주 출신 한학자로 주로 경주의 그 조선시대를 연구하셔서 경주 문집 해제, 경주 유교 문화 유적, 또 다른 경주를 만나다, 경주의 옛지도 등을 저술하셨고 또 국역한 책으로는 경주 서생안, 경주 업지, 동경 잡지 등 그 외에도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이시며 또 경주문화원 이사로 계시고 경주 향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동도고전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문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경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오늘 특강이 기대됩니다. 박수로 강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음성이 좀 클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경주 향교에서 동도 고전 연구회 또는 향도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한 지가 한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한 30몇 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하고 주로 뭐 사서, 중국 고전 또는 경주에 이렇게 있었던 유교 문화, 문집 같은 것을 같이 복원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름철이 되고 날씨가 좋게 되게 되면은 경주의 서원이나 정자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공개 강좌를 했었습니다. 이번 그 봄에 이 도봉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나오게 됐었고, 또 회장님도 그러시고 현재 황재식 내 고향 그 후배이면서 동생인데 이 황재식 저 회장이 이 도봉서당과 우리 이 불고는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로 다른 문중과는 달리 이 불고는 황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흥미있는 일도 있고 어떤 일 같으면 당황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경주 김씨들 여기 나오는 평해 황씨들 사이에 있었던 시비일도 있고 해서 오늘 이런 공개 강좌에서 제가 어떤 역사적인 문헌에 있었던 것을 숨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이타에 사서 어떤 액면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우리 왕릉 비정에 있어서 우리 어떤 문중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헌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의 황정 선생의 묘소와 헌안호 왕릉의 현재 묘소가 나란히 저렇게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이 도봉서당이 이렇게 현재 짓게 되었었고 또 이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이를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어두웠을 것 같으면은 화면이 더 분명히 좀 보이겠었습니다만은 불고는 황정 선생님은 1426년에 태어났어서 1497년에 돌아가셨었는데 좀 전에 정무원 종성께서 우리 외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외가 우리 발권 외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건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외가가 되는 것입니다.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외가이신데 1497년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것입니다. 임난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오연이라고 일컬어지는 회제 이현적 선생님이 1492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제 이현적 선생님이 5살 때에 황정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는 불고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고는 실기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당연히 무슨 문집, 유고 이렇게 했었어야 마땅하지만은 실제 불고는 실기라 이래가지고 워낙 후세 책을 내다가 보니 이 책에 그 황정 선생님이 지었었던 많은 유고를 일실하고 이 현재 도봉서당을 비롯해서 관련 자료를 모아서 후세 책을 낸 것입니다. 먼저 여론의 그 불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불고는 무슨 말이냐? 불고 먼저 호를부터 먼저 잠시 한번 새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맹자 공손추라는 이 장이 있는데 워낙 맹자라는 분이 말씀도 잘하고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이 물으면은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무불통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맹자를 보고 선생님은 과연 훌륭하시고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고 이렇게 치키쌌습니다. 그래서 했더니만은 그게 오시아 오냐고 제가 먼저 말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맹자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이냐? 그대가 내 보고 내가 성인이라니 이게 무슨 가당차는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선생님은 성인이신지요? 이렇게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공자 제자가 공자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자가 하는 말이 성제고 불리는 성인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도 나는 다만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남들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이 바로 나는 남을 배우는데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데도 게을리하지 아니한다라는 저 불건이라는 말을 취해가지고 바로 우리는 불건은 선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호를 지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는 곧잘 학불령 교불건이라고 하고 일명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는다. 교학상장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시는데 왜 불건은 선생이 현재 이런 맹자에 있는 말을 취해서 했었느냐 하게 되면은 이 불건은 선생은 벼슬보다는 후학을 지도하는데 일생토록 우리는 호신의 힘을 다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불건이라는 말을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건은 선생은 성종 가보년 1474년에 사마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하시고 동년에 다시 말하면 가보년에 이때 문과에 급제를 하셨었는데 하실 적에 나이가 얼마냐면은 49세였습니다. 49의 나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늦게 해석됐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 49 같으면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기록을 보니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자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많으시는 분은 83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3살. 그러신데 49살이 되실 것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뭐 그게 빠른 셈은 아닌 것 같아요. 49살이다. 경주에 연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연계안이라는 말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 명안을 우리는 쭉 적어놨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연은 소과고 대는 대과인 것입니다. 소대과의 합격자 명단을 적어놨는 책을 봤었더니만은 경주 지역의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한 74분 가량, 4명 가량 됩니다. 되는데 제일 첫 번째 1392년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93년에 첫 과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되었을 때에 우리 경주 지역에서는 최예라는 분이 과거에 경주에 최초로 합격을 했었어요. 이분이 뒷날 우리는 성균관 사성이라는 관직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최예의 후손들 되시는 분을 모두 사성공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성공파의 6대 손이 조금 전에 나오는 정무공 최진립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예에 합격하시고 다음에 황정 선생이 합격했다고 저렇게 적어놓는 것입니다. 저 연도가 얼마 되느냐? 한 80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예 선생이 합격하시고 황정 선생이 합격한데 80년 동안 그건 우리 경주 지역에 문과급제자가 배출자가 없었다라는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 지역의 조선시대 한 건 74명이 합격했다면 어째서 그만큼 많이 나왔었느냐? 이게 우리 경주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를 보면은 과거의 합격자들의 어떤 경우에서는 74분, 어떤 경우에서는 60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조선시대의 전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과거 합격자 명단에 명안이 들쑥날쑥했다는 말입니다. 이 그력을 보게 되면은 최애 선생과 황정 선생 사이에 12명이 현재 지금 이렇게 사이에 더한 11분이 더 있지요. 있는데 우리 조선족 후기에 나올 것 같으면 저 합격자를 같으면 조금 믿지 못했었고 문헌에 불충분하다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번하고 12번 상간에 빼골랑 현재 이렇게 적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의 각종 자료를 모아보게 되면은 현재 저 숫자들을 다 넣게 되게 되면은 74분이 되시고 현재 이 책대로 기록을 읽었으면은 59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마다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주에 임난 이전에 최예라는 분이 과거에 합격하시고 이 책 내용을 보신다 그러면은 임난 이전에 우리가 나오는 회제 이현적 선생님, 우제 손중동 선생님 그 앞에는 황정 선생님이 가장 확실한 대과의 급제자임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과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소과에 급제하면은 아닙니다만은 대과에 급제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출신 지역에 나가서 학생들을 후학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관이라 이래요. 교관. 요즘 말하면은 그 경주 향교에 나와서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저 전기만 했었어도 대부분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첫 번째 나가서서 그 지역의 향교의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관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조선조 후기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과거 합격자들이 이 지역에 날아와서 교육시키는 것을 끌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향교의 교육을 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학이나 훈도를 맡게 되고 따라서 향교의 질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각종 서원에서 사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제 선생님, 우제 손중동 선생님, 여기 나오는 불거는 황정 선생님은 모두 과거에 합격하고 경주 향교에 교관을 내려왔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 붉은 글씨를 보게 되면은 아버님이 상을 당하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경주향교 교관으로 부임했었다. 이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정 선생님의 얘기십니다. 이때에 경주향교의 교관으로 49살 드셔서 과거에 합격을 하시고 벼슬에 안 나가고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중앙에 안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에 저 유명한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필제 김종직은 이게 불건원 선생보다도 나이가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데 과거를 불건원 선생보다 훨씬 먼저 있었어요. 훨씬 일찍 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주에 내려오셔가지고 경주에 아마 경주부의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떤 공문을 전달하기로 경주에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내려오셔가지고 경주 향교에서 석전제의 헌관을 지내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헌건 예를 마친 후에 바로 어디를 찾아갔냐? 내남 불권은 선생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왜 전필재 김종직 선생님이 불권은 선생을 찾아가느냐? 이때는 봤으면 경주에 과거에 급제하신 분들이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경주에 오시게 되면은 과거에 급제하신 분들을 우리는 주로 만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아마 풍토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은 내남에서 모부인을 모시고 후학을 지도하는 이 불고는 선생님에게 정필재 김종직 선생님이 시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지은 것이 앞에 나오는 불고는 차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앞에 붉은 글씨에 연비의학이라는 저 말을 씁니다. 솔개는 나고 고기는 띈다라는 저 말은 물론 자연 질서 어떤 우리는 자연의 조화 이렇게 하지만 앞에 나오는 연비의학 봉천광 활수고는 자만스러 저는 전부 다 우리 주자의 독서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불고는 선생의 맑고 도학적인 경지가 높다라고 저렇게 놨습니다. 하고 뒤에 나머지 나오는 것은 모두 우리는 교육에 힘쓰는 내용으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애를 파는 추양 그래서 말은 가을 석전 대제를 지리고 곧바로 자기 아래 사람을 독촉해서 불고는 선생과 술 한잔 하는데 내가 그게 방해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시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불고는 선생님이 전필재 김종직이 불고는 선생의 그 요즘 말하면은 서당 집에 가서서 시를 읊었던 연비의학이라는 전말은 물론 시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용이지만은 저 내용을 쳐가지고 솔기 연자하고 고기 어자를 취해서 이 바로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우리는 건물 이름을 연어제라고 저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현재 바로 뒤에 건물 우리는 서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86년 정월달에 승무는 교검이라는 관직에 나아가셨고 조금 후에 사관은 정은이라는 관직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황정 선생님은 성은 황씨이고 이름이 정입니다. 휘가 그러니까 황정하지만 실제 이 황정 선생님이 정은이라는 사가는 정은이라는 벼슬을 했었기 때문에 황정하시지 아니하고 황정은이라고 이렇게 곧잘 부르곤 했었어요. 황정은이라는 그 이유가 바로 사가는 정은 벼슬로 했었기 때문에 황정은이다 이렇게 곧잘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그해 3월 달에 우리는 소인 임사홍이라는 우리는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박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의 간신들이 붕당을 조성하면서 제 패거리를 조성하니 불고는 선생님이 글을 올려가지고 저들에게 우리는 벼슬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현재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있다 하면은 또 임사홍 등이 또 붕당을 조사해서 아주 정치를 어지럽히는 죄가 있으니 이분은 중국에 있는 간신들 공공 환도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황정 선생이 글을 올렸었으나 끝내 우리는 그 임금님의 그 허락이 윤들은 입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88년에는 경상도 도사, 판관 이런 것을 지나고 경산현령을 지냈었다가 얼마 후에는 서울의 경직으로 올라갔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승정원에서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학교에 우리는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물을 얻어서 사표를 삼는 데 있는 것인데 황정이라는 분이 정어학문, 문학에 능하고 효행이 독실하기 때문에 사표로서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십니다. 다만 이어는 노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지금 경주에 계신다. 따라서 멀리 나가서 취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훌륭한 임금님은 훌륭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는 편안한 수레를 보내가지고 어진 선비를 맞이하는 법입니다. 마땅히 조서를 내려서 황정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현재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때 바로 임금님이 명을 내려서 황정을 불러드린다라는 뒤에 기록이 나오거나 뒤에 서울 올라가서 오래 안 계시고 곧바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연세도 드셨고 아마 이 노모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곧 내려오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치 정사년 1497년에 동가에서 돌아가시니 나이는 72. 묘는 서악 선도산에 공예묘가 있다. 서악 선도산 아래에 공예묘가 있다. 이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권원 선생님은 삼남 사녀를 두셨습니다. 삼남 사녀를 두셨는데 제일 큰 아드님 용중이라는 분은 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후가 없다. 후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딸만 두셨는지 그러면 전혀 후손이 없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둘째 아들이 처중인데 생원이고 셋째 아들도 생원됐습니다. 진짜 참 아버님이 문과 대과에 급제했었기 때문에 그 큰아들 이외에 둘째 셋째가 우리는 소과에 합격했더라. 굉장히 그 당시에 참 이 옛날 과거에 공부라는 것은 집에 가학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학문을 달성할 수가 없는 조선시대의 그러한 어떤 교육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물론 과거도 못하고 일찍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책 속에는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가 생원이 되고 사위 4사람 가운데에 2사람이 소과에 급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위는 훈도고 넷째 사위인 이지대라는 분은 저분은 바로 현재 안강에 계시죠. 안강에 우리는 그 익제 이재현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한성 판윤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한성 판윤. 그러다 보니 이 황정 선생의 바로 아들 손자들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을 많이 두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아들의 우리는 후손이 전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이 우리는 큰아들로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막 빼고 둘째 아들 황처중이라는 아드님이 계셨었는데 이 아드님이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래 황정 선생님의 손자가 둘째 아들에서 손자가 4명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4명을 두셨는데 제일 둘째 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맞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큰아들이 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손자의 황임종이라는 분이 역시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무사라는 것은 아마 뒤후손으로서 양자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고 황임종이라는 분이 아마 무남 동녀 한 분만 두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딸 한 분. 딸 한 분만 두셨던데 이분이 사위가 누구냐 하면은 최신보라는 사람입니다. 최신보. 최신보라는 사람하고 황임종의 따님 무남 동녀 따님 사이에서 바로 정무공 최진립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무공 최진립이라는 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황정 선생님은 외고조부가 되십니다. 외고조부.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게 되면 최신보라는 이분야가 최임종이라는 분의 사위고 이 넷 아들을 두셨었는데 황씨 부인이 넷 아들을 두셨었는데 셋째가 바로 최진립 정부이시고 넷째 최계종이라는 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머님 황씨가 돌아가셨다. 어머님 황씨가 돌아가셨다. 이래 되게 됩니다. 정무공 최선생 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게 되면은 윤경 4년 경호 공의 나이 정무공 나이 3살 때 8월 2일 날 때 어머님 황씨 부인이 돌아가셨다. 이거는 정무공이고 정무공 아우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황씨 부인이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국 하구에 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보시게 되면 정무공 최진립이 선생이 태어났던 그 유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최천항 선생님 훨씬 더 새로 비석을 세우고 있어서 새로 그 유비를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껏 찍은 거라고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이 자리에 현재 아마 정무공 최진립 선생이 아마 태어나신 분이 아니냐. 그러면 오늘날의 내남이 아닌 그때의 내남에서 아마 그 황씨가 현재의 형국 쪽으로 시집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무공 최진립의 영정이 되겠습니다. 내남 형곡 하구에서 내남 이조로 최씨들이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확실한 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무공이 아마 10살 이전에 형곡에서 내남 이조로 아마 이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형곡에서 내남으로 들어오셨었느냐? 왜 내남으로 들어오셨었느냐? 이거는 당연히 최신보라는 분이 아마 처향으로 들어갔었네요. 처갓집 있는 곳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때의 다른 기록상에서도 이 황정 선생의 후손들 아들, 손자, 증손까지만 했었어도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씨들이 현재 지금 형곡에서 내남을 가는 것도 아마 잘 사는 처갓집 쪽으로 갔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선하는 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충기당 고택이다 이렇게 내남 이조 우리는 충기당 고택으로 이렇게 불리어진 배경 속에서는 이 황씨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무남 동녀 되시는 분이 사위가 최신보고
그의 우리는 넷 아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는 현달하신 분이 바로 우리는 정부공 최진립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정부공 최진립가에서 우리는 후사가 없는 바로 우리는 이 불고는 선생의 우리는 외손 봉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손 봉사를 얼마나 하셨느냐? 근 450년 동안 보면 2000년도까지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00년까지. 그 외손 봉사라는 것은 아마 벌초, 묘제 아마 이런 거를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황씨들하고 최씨들하고 저들이 객관적으로 봤었어도 그한 400~500년간 가량 우리는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참으로 요즘 근래에 와셔서 이 최씨들께서 이 불고는 황정 선생님의 묘답이 있었다 그래요. 이 묘답을 지금에 와서 우리는 황씨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말이죠. 외손 봉사했던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지 참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능묘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묘 시비가 뭐냐? 오늘날에 지금 황정 선생의 묘소 그 바로 우리는 묘 곁에 있는 바로 우리는 헌안 왕릉의 왕릉 이러한 묘소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명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시비에 관계되는 조선시대의 양반들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정관에 싸우게 되시게 되면은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문지가 한마디로 해서 가문의 힘세가 더 센 쪽 힘이 더 있는 가문에서는 별로 관계 있는 남아 있는 문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 가문으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서름을 받고 박해를 받고 불리하게 이렇게 우리는 몰렸을 경우에서는 많은 우리는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재의 능미 시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주의 경주 김씨들 신라에 우리는 38왕을 이으신 우리는 이 경주 김씨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 시비에 관계됩니다. 그런데 제가 숭례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봤었더니만은 여기 나오는 이 헌왕 왕릉 사이에서는 거의 문헌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 황씨 측만이 현재 문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이 돌아나가면은 바로 이 옆에 우리는 상덕당이 있고 사이의 저 위에 보게 되면은 한상의 묘가 있습니다. 얼핏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느 할머님, 할아버님 묘소 같습니다. 소지라는 게 있어요. 소지라면 오늘날 말하면은 소송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황씨 측에서 남아 있는 이 문서는 바로 영조 정조대에 남아 있는 문서입니다. 저 문서를 경주 부윤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렸던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학교에 있으니 시내 어느 모 변호사님이 경주 법원장으로 오신 황영목 법원장으로부터 이거 좀 만나자 이렇게. 그런데 내가 딱
그 변호사님 보고 아니 내가 왜 지원장 보고 내가 왜 만났냐? 왜 만나니까? 아니 만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난 분이 바로 조금 전에 오신 우리는 대구고등 법원장이신 황영목 변호사님입니다. 만나서 저녁을 하시면서 우리 가문에 이러한 문서가 있다. 문서가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내가 경주 지원장을 내려왔었더니만은 가문의 어른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내 인데 왔어서 우리 황정 할아버님과 이 문서와 어떤 관계돼 있으면서 김 씨와 어떤 시비가 있었는지 이를 그대가 이제 지원장이기 때문에 알 수 있겠느냐? 한번 보고 올라. 현재 지금 우리들이 답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장님께서는 이거를 받아들고 소문을 했어서 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세 사람을 만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에 이 줄거리를 제가 다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줄거리를 적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아주 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 줄거리를 적어주면서 그때 황 지원장님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선하게 20년 전이지만 나왔습니다. 무슨 표정이냐? 안도의 한숨을 쓰는 우리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 무엇이 안도에 썼었냐? 왕릉 시비가 일어나는데 김씨들과의 사이가 있었는데 이 김씨들이 왕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왕릉이고 옆에 있는 묘는 황씨의 묘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글 속에서는 김씨들이 이거는 우리 왕릉 옆에의 황씨의 이 황정묘는 왕릉 옆에의 묘를 백보인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라라는 내용과 황정이라는 분의 묘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옮겨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옮겨라라는 내용하고 황정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황지원장님의 안도하는 한숨 그 표정을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4개의 글을 갖다가 원본이 아닌 제가 그때 받은 것을 집에 챙겨 놨었습니다. 챙겨 놨었더니 이 글이 말이죠. 뒷날 소문을 듣게 되니 이 원본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었는데 뒤에 어느 분 황씨 문중에서 왔어서 이게 자기 집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인데 복사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원본이 지금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셨었죠. 이 원본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황씨들이 이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부를 이렇게 저는 이거 없어진 줄 알았었어요. 아직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후손들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다 밤새도록 다 토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시비라 하는 것은 상반간에 있었던 일들이 적었어야 되는데 김씨들의 내용이 자료가 없는 것이 황씨들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김씨들을 몰아세울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내용 속에서는 김씨들의 주장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에 어떻게 담겨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계유익원이라는 분이 나능 진앙설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홍치 13년 1497년 12월에 황정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선도산 아래에 장사를 지냈었어요.
장세를 지냈는데 이 선도산 아래에 어딘가 장사를 지냈는데 붉은 글씨를 한번 봅니다. 자경병선으로 임난을 겪은 이후로부터 황실내 황정 선생의 묘를 이룬 것입니다. 수실 소재라 마침내 그 우리 할아버지의 묘소를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임난 이후에 할아버지 묘소를 임난 이제 100년 전에 황정 선생님이 돌아가셨었죠. 이후에 바로 이 골짜기에서 작은 우리는 피석을 갖다 하나 묘 앞에서 발견됐었어요. 발견을 해줘서 비로소 이 묘가 우리 할아버지 묘를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소지 소개에 그대로 후손들이 여과 없이 적어놨는 것입니다. 바로 서항리가 되겠습니다. 임난 이전에 이 부근에 있었던 바로 이 뒷면서입니다. 이 부근에 묘가 있었었는데 임난을 겪으면서 묘를 잃어버렸었던 묘를 비편을 발견함으로 해서 선조의 묘소를 되찾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변에 우리 할아버지 묘소 왼쪽 한에 무덤이 있는데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지척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분 형태가 크고 적은 게 거의 비슷했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묘소 옆에 묘소가 하나 있는데 그 봉분이 우리 할아버지 묘소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게 틀림없이 우리 할머니 묘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묘소. 그러나 할머니 묘소라는 어떤 확실한 문헌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히 우리 할머니 묘소라고 하지 않고 춘추 성묘를 할 때에 같이 풀을 베면서 묘를 지켜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이게 어찌 왕릉이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왕릉이냐 말입니다. 황정묘소와 헌안 왕릉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황정묘소고 서쪽 편에는 헌안 왕릉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지의 내용대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두 묘는 우리 할머니 묘일 가능성이 짙다. 문헌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 묘라고 하지는 않고 다만 우리는 관리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선조묘 부근에서는 고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러한 묘교가 한도에 있어서 도무지 수십 백 개가 현재 이런 묘가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 지금 여기서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라 때에 이 바로 선도산 뒤는 옛날 중국 낙양 뒤에 있었던 공동묘지인 북망산천과 별다를 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묘소가 많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암흑의 무덤이 암흑와 장사 지냈고 암흑의 어느 데에 묘를 썼다라고 아무 현재 문헌적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뒤를 한번 답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아람들이 우리는 나무 사이에 크고 작은 우리는 왕릉급 무덤이 수십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묘를 계속 관리해 왔었는데 지어 영당에 있어서도 전후회하면서 이 묘를 우리 묘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영당이 뭐냐? 옛날 동천에 현재 동천에 가게 되면은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변전소 부근에 경순왕 영당이 있었어요. 영당이라는 말은 바로 김씨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김씨들이 전후에 한 분도 이 묘를 우리 할아버지 묘 곁에 있는 묘를 한 분도 동심한 적이 없는데 1730년에 이르러가지고 나라에서 명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내리냐? 왕릉묘 옆에 100도 이내에는 사가의 묘를 써서 안 된다. 왕릉묘 옆에 100도 안에 있는 사가묘는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희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서 1745년에 국가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신라왕릉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봉심하라라는 명이 들어졌습니다. 했었더니만은 이때에 봉천전에 있던 참봉, 이하렴 이런 분들이 나라에서 봉심하러 오는 이 관리들을 데리고 우리 선조묘 바로 곁에 있는 묘를 진흥왕묘로 하게 되고 거기서 한 10보가량 떨어져 있는 고무덤을 진지왕릉이라고 하게 되고 또 한 10여 보 떨어져 있는 두 왕릉묘를 문성왕, 헌안왕릉이라고 그렇게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고분으로 되어 있었지 왕릉으로 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입니다. 천년 전에 있었던 왕릉의 묘를 천년 후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동경지와 동국 승남, 동국 여지 승남 이 두 책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책에 실려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무열왕릉은 영경사 북쪽 지금 서항리고 진흥왕릉은 경주구 서쪽 서항리에 있고 진지왕릉은 영경사 북쪽, 문성왕릉, 헌안왕릉, 양릉은 모두 공작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열왕릉을 흔히 우리는 태종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종릉이라는데 이는 분명히 영경사 북쪽 그 어떤 유허의 그 북쪽에 있다 이거예요. 북쪽이 분명하다. 지금 또 태종 무열왕릉은 잘 수호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셋 왕릉은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그저 크고 작은 고분 왕릉급 되는 부덤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도무지 어느 왕인지를 모두 확실히 고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경주 옥산서원에 가면은 삼국 4기 지난해 2월에 국보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나마 경주부에서 그 당시에 1573년도에 이 판본을 찍은 것을 옥산서원에 아마 올렸었던 것 같아요. 이 속에 보게 되면 진흥왕릉은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묘소가 있고
진지왕릉은 영경사 북쪽, 문성 헌왕왕은 공작지에 장사를 지냈다. 이게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었더니 잘 알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 편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동국 여지승남은 1530년에 꽃같은 왕릉을 애공사 북쪽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서항리에 있다. 나머지는 꽃같이 써서 것입니다. 진흥왕릉인 것입니다. 황씨들의 주장입니다. 진지왕릉의 진짜 능은 서항리입니다. 서항리입니다. 그러면은 서항리에 가서서 왕릉을 찾아가 봉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거는 서항리가 아니라 현재의 자리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씨들의 주장은 현재 이 옆에 바로 위에 보면은 탑이 신라 때 탑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탑동이라고 있습니다. 하고 앞에 있는 저 건너가 서항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황씨들은 진흥왕릉을 찾으려고 하면은 바로 태종 무열왕릉 그 부근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탑동에 찾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런 표지판을 만들어 놨었어요. 표지판을 만들어 놨었는데 요 표지판에 빨간 게 써놨는 게 황정묘소가 됩니다. 나머지의 묘소는 황정묘소는 아무 표지가 없고 요렇게 4개의 왕릉을 요렇게 표지를 해놨습니다. 다시 봅니다. 현재는 이쪽 서쪽에 있는 것은 황정묘소고 여기는 헌왕왕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왕릉을 두고 황릉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한 분은 황정묘소고 한 분은 왕릉이다. 안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왕릉은 황정묘하고 헌안왕릉 바로 옆에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 묘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문성왕릉, 진지왕릉, 진흥왕릉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지에 나타나 있는 묘는 어떻게 됐냐? 황정묘 바로 옆에 헌안왕릉이 아니라 진흥왕릉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헌안왕릉하고 두 바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왕릉의 위치하고 소지에 나타나 있는 왕릉 위치하고는 틀린다라는 말입니다. 황정의 묘소는 그대로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묘소는 옛날에는 진흥왕릉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헌안왕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황씨들입니다.
이 묘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김씨들로부터 왕릉을 옮겨라고 아마 이렇게 아마 조금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황정의 묘소는 그대로 오늘날까지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씨들이 아마 요즘은 옮겨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옮겨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들은 많은 왕릉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인이 아닌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씨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 할아버님은 탑동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항리에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서항리하고 탑동하고는 지명이 다르고 방위도서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참봉이 우리 할아버님 묘 곁에 다른 묘를 비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소재에 나타나고 있는 황씨들의 탑동 마을은 대부분 이렇게 이거를 탑동이라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할아버님의 묘소는 태종 무열왕릉이 아닌 선도산 아래에 있다. 선도산 아래에 탑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항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동국 여지 성남과 동경지 두 척에 실려 있는 서항리 및 영경사 및 공작지 등 이런 지명을 다 버리고 두 척에 실리지 아니하는 탑동 황정묘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소에 왕릉과 가까이 있니 가까이 있지 않으니 합당하니 합당하지 않니 이렇게 따지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글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는 김씨 처음에 그 왕릉을 비정했었을 때에 왜 하필이면은 황정묘 곁에 있는 그 묘를 갖다가 진흥왕릉이라고 했느냐.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현재의 헌왕왕릉보다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왕릉급 무덤이 더 많이 있어요. 보면 더 많이 있는데 굳이 김씨들 참봉이 황정묘 옆에 그 북을 갖다가 왕릉을 비장한 일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 속에서는 원래는 태종 무열왕릉 옆에 저게에 왕릉을 비정해서야 오는데 저 부분에는 김씨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왕릉을 비정하게 되면은 김씨들이 집 전답 따위를 내놓고 이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서 왕릉을 비정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은 숭례전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동천 영당이 있었어요. 영당 왼쪽에 하는 아주 오래된 큰 무덤이 하나 있었었는데 옛날에 이걸 잘못 알고선 경손왕릉이라고 이렇게 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씨들이 여러 해 동안 이 왕릉을 수호해왔다.
이 현재 지금 이 소지 속에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경상도의 자통 지도라는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경주 업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경주 업성 부근에 분황사, 백률사, 소금강산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경순왕묘 영당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경순왕 영당묘 이 자리가 현재 어디냐? 옛날에 있었던 뭐든 이렇게 이러한 영당 사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청 변전소 그 부근에 붉은 동그라미 해놨는 저 부근에 옛날 경순왕 영당이 있었었죠. 그런데 오래토록 김씨들이 그 영당을 모셔오다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말입니다. 1746년에 이르러서 현재 경기도 장단 군에서 경순왕의 지성 및 신도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영조가 보고 이거는 지석과 우리는 신도비가 나온 걸 보고는 이거는 경순왕의 묘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고 그를 다시 우리는 묘를 수취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묘를 수취한 것이 바로 현재 경기도죠. 연천군 장남면 고량풀이 있는 것입니다. 황남전 실기라는 실적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1794년에 동천영당 있었던 그 자리가 비가 와가지고 현재 산사태가 나게 되고 전우가 무너질 지형이기 때문에 1794년 정월 17일에 나라의 명을 받아서 동천에 있었던 영당을 황남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천에 있었던 것을 황남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동천 있었을 적에는 경순왕 묘가 되어 있었다가 여기도 경순왕 묘 일명 우리는 황남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숭례전이라는 것은 1880년에 와서서 숭례전이라는 전호를 받게 되게 됩니다. 경순왕의 여러 영정을 우리는 모셨던 것입니다. 저에서 최고본이 있고 이명기본이 있고 근용본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고종 말기에 이진춘이라는 어느 스님이 경순왕의 영정을 모셨던 진이 되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황씨들의 주장입니다. 김씨들을 보고 동천에 경순왕 영정 묘가 있다 이래가지고 수백 년간 우리는 모시고 오다가 경순왕 묘가 경기도 장단에서 발견이 되니 동천 경순왕 묘는 하루아침에 그냥 하도록 없는 걸로 했었다. 동천에 왜 경순왕 영당이 있었느냐? 있었는 이유는 경순왕 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 왜 옮겼느냐? 황남동을 왜 옮겼느냐? 바로 경순왕 묘가 아님이 판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천에 경순왕 영당을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경순왕 묘를 하루아침에 왕릉을 시정됐다가 폐기했듯이 우리 황정 할아버지 묘 옆에 진흥왕 묘도 잘못됐으니 폐기해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현재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를 폐하고랑 버려달라 이러면 우리 할아버님 묘 옆에 있는 이 묘소는 왕릉이 아님을 버려달라는 말입니다. 고충이 왕릉이 될 수 없고 왕릉이 고충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할아버지 묘소가 왕릉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되게 하게 해주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경주 부윤 저 위에 보게 되면은 부윤 사인이 되어 있네요. 부윤 사인에 판결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일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논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도무지 밀어가지고서 사람 전부 다 우리는 애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논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미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주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 김노경이라는 분이 경상도 관찰사로 와서 1810년경에 현재 숭례전 앞에 오게 되면 팔각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 신도비를 추사 김정이 아버님이 그 글씨를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사 김정이는 경주에 3번 정도 내려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추사 김정희가 신라 진흥왕릉고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 글을 남긴 걸 보게 되면 뭐라고 썼느냐? 태종 무열왕릉 위에 4개의 우리는 큰 묘가 있어요. 능이 있는데 이거는 능이지 조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흥왕, 진지왕, 문성왕, 헌왕왕릉이 바로 태종 무열왕 위에 있었던 그 4개의 묘가 바로 이거지 여기 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선왕, 헌왕왕은 모두 태종 무열왕의 뒤에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뒤에 태어나는 분이 태종 무열왕 왕릉 위에는 서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후손이 선조 위에 못 쓸 것, 이거는 도장지법은 후세에서는 금계에서 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후손이 선조의 묘위에 쓸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산에 이게 내산이 아닌 4개의 왕릉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왕에 대해서 시비는 이 우리는 탑동여기가 아닌 태종 무열왕릉 위에 있는 묘를 이걸 갖다가 추사 김정희는 찾아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난흥진앙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왕릉에 진짜냐 가짜냐, 신라왕릉에 진짜냐 가짜냐. 우리 경주에 유명한 화계 유희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내남 화곡에 살았던 분입니다. 신라 때의 왕릉을 얘기를 했을 적에는 반드시 화계 유희근이라는 분의 이분의 난흥진앙설을 언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분 문집 소개에 난흥진앙설을 보게 되게 되면 화계가 언제 지었었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4개의 소지가 있었는데 난흥진앙설은 1750년경 지어진 것입니다. 화계는 176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참 김씨들과 황씨들 간에 이 뒤에 우리는 바로 뒤에 있었던 왕릉 시비가 있었을 때에 난흥진앙설을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용 글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거를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신라의 55왕, 56왕이죠. 이건 경순왕을 빼고 한 얘기인 것입니다. 박씨가 10왕이고 석씨가 8왕이고 김씨는 37이 아닌 8왕이죠. 이 중에 화장을 하신 왕이 3분이고 나머지 52왕 가운데에서 왕비를 합하게 되게 되면 한 104기 정도의 왕릉이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여왕이 3부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왕릉이 그 부분이 없었었죠. 그래서 이 왕과 타왕과 모두 합해 어떤 왕은 혹 왕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따지게 되게 되면은 신라의 왕은 100기의 남짓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지승남과 동경지를 실린 것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11기만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경술년 이후에 1730년 이후에 28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17기는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데 바로 영조 때 와서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신라왕릉을 도무지 어떻게를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 다시 봅니다. 1451년에 고려사가 편찬돼 있었어요. 고려사가 편찬됐는데 이때에 경주의 왕릉 능묘는 박혁거세 능과 김유신 묘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묘는 안 나오죠. 신라의 인력으로서는 첨성대 봉덕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왕릉 앞에 이 왕릉이 진짜, 가짜, 심지어 어느 왕릉 앞에 전할 전자로 있어놨습니다. 어느 왕릉이라고 전한다. 우리 경주 말로 하면은 어느 왕릉이라고 카드라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 김유신의 묘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김유신 묘 앞에 전자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 김유신의 묘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이런 묘가 있었느냐. 제가 이 경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 이 박혁거세 능과 김유신 묘는 신라가 망하고 7년 이후에 일찍이 우리 경주 사람들이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까이 있었던 태종 무열왕릉은 잊었어도 이 두 분의 왕릉은 잊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어느 사람 보고 김유신 묘를 보고 김유신의 묘가 어떻게 그렇게 호석을 둘렀었고 왕릉 이상이고 명당 자리에 있었느냐. 이 말이 도무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1969년에 우리나라의 당대의 유명한 학자이신 그분 누구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계셨다. 이분이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했으니 계속 거기에 따라서 뒤에 우리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장했었던 것은 뭐냐? 지금 태종 무열왕릉 앞에 있었던 각간묘가 김유신 묘일 것을 알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지금의 자리로 옮겼느냐? 그 사람이 것입니다.
아마 임난 전후 때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라는 것입니다. 경주의 왕릉사를 연구하시는 사람은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랑 김신배로 곧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료를 비롯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먼저 경주 사람들이 가서서 죄를 지니고 이 난을 평정해 달라고 기원을 하는 것은 태종 우열왕도 아니고 박혁거세도 아니고 김신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김신묘에 가서서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김신묘는 신라 때는 호국에 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경주의 수호신이 있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여러 개의 경주에 나타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존재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온 거지만 해서도 기본은 경주 시민들이 이렇게 관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문헌상에서 경주에서 예금된 우리는 기우제를 지냈을 적만 있어서도 김유신의 우리는 묘소에 가서 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태종 무열왕에서는 우리는 제지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왕릉보다도 김유신의 묘는 우리는 경주의 수호신으로서는 오래도록 우리는 지켜왔다는 것이 각종 문헌에 드러나는 것인데 현재 이거를 무시하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 우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병도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분이 한번 그렇게 스물어 인해 가지고 경주 왕릉사를 연구하신 분 김유신 묘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12의 단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사에서는 이 두 번만 등장했었던 것을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는 여기 김유신묘를 비롯해서 13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13개의 묘. 다시 1669년에 보게 나오는 거 보면은 무려 우리는 아래에서 신정 여지에 있어서 22개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는 신라왕릉은 거의 고려사에서는 전에 나타나 있던 것이 동경 잡기에 우리는 35기 물론 저 신라의 묘도 있습니다. 3개의 신라의 묘인데 지금의 우리는 왕릉 비정된 것은 거의 조선시대 우리는 영조 때 이때에 많이 우리는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고 어떻게를 평가를 했어야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황정 선생님의 묘소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모님이 벌써 실묘됐다가 되찾은 기록이 나옵니다. 후손들의 주장이죠. 옆에 계시는 진흥왕릉이고 헌흥왕릉이 벌써 바뀌었는 것입니다. 바뀐 일인 것입니다. 왕릉이 아닌 것을 왕릉이라 하는 것도 미안하고 왕릉인 것을 사가의 묘라 하는 것도 주장하고 다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그러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황씨들은 김씨들 사이에서 참 많이 아마 좀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오래도록 이 황씨들은 이 우리 할아버님 묘소를 수하느라고 정말로 애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황정 할아버님의 자료를 찾은 자료가 없어요. 없으니 일제 말기에 1939년에 비로소 불고는 실기라는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내면서 목판본도 아닌 석판을 내는 것입니다. 황정 선생님의 유고가 남아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묘지병을 보게 되게 되면 월성 손후익이라는 분이 무남 손후익이라는 분이 묘지병을 지었었어요. 손후익이라는 분은 195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따라서 1951년 해방 이후에 바로 이 묘비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전에는 이 묘비가 없었는 것입니다. 없었는 것입니다. 통원대부, 시강원, 찬독, 불거는 황선생, 지묘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참 잘 쓴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보니 손후익이라는 분이 빈문을 지었었고 계파 최윤 경주 당대의 최고의 우리는 글씨 잘 쓰신다는 이 최윤 선생이 교촌 최부자의 바로 둘째 아들 됩니다. 최준 선생의 우리는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최윤인데 이분이 현재 글씨를 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문의 내용이 빈문에 이게 돌이 하도 희미했어서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은 최윤 선생은 1970년대까지 살았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해방 이후에 우리는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봉서당은 언제 건립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정황을 보면 1970년대에 건립했지 않느냐. 현재 고항록이 있습니다만 그 도항록에도 정확한 기록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로 건물 뒤에 가게 되면은 묘우 모양으로 지은 상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덕사 또는 묘라고 썼어야 되는데 당이라고 써놨었어요. 저 글씨는 강제 김형진 선생님이 썼는 것입니다. 강제 김형진 선생님은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옆에 집사 분전기도 해놨는 것입니다. 이 황씨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다가 저 할아버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 불고는 선생의 문집을 간행을 하고 다시 묘비 앞에 묘소 앞에 묘비를 세우고 현재 이 도봉서당을 건립을 해서 향례를 지르는 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작업들이 모두 우리는 해방 그 이후에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를 못하면서 오직 묘의 수호에만 힘을 썼었고 남아있는 것은 소지 넉 장을 가지고 사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주에서 여기 우리 황씨 대종하고 여러분 많이 오셨었지만 만약에 문중 대 문중으로 우리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송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는 김씨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씨는 현재 지금 숭례전을 비롯해서 왕릉에 봉식을 하면서 아마 일이 올라갔으면서 아마 많은 말들이 아마 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황씨들의 오랜 우리는
응고되어 있는 한과 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선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가지고 현양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선조 묘가 임난 때에 실묘되었다가 다시 비를 찾게 되었다는 말이고 1730년대에 나라에서 금장령이 내립니다. 왕릉 옆에 백보 이내에서는 우리는 쓰지 말아라. 1745년에 나라에서 우리는 봉신가 내려와서 신라 왕릉을 우리는 봉심을 하시게 되고 그 선조 묘소에 있었던 묘는 진흥왕릉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황씨들은 끊임없이 진흥왕릉은 서항리에서 우리 선조묘는 탑동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천년 이후에 있었던 왕릉의 일들은 이거는 역사책에서 찾아야지 우리는 그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아까 그 신라 나능 진앙서를 그렸습니다. 신라 때 현재의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서도 어느 왕릉이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왕릉이 있다고 감히 알 수가 없을 거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릉의 비정은 문헌 이외에 왕릉의 우리는 형태라든지 고고학적으로도 우리는 이 왕릉 비정에 참고가 되지 있지만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는 발굴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1차적으로 사서에서 역사책에서 우리는 왕릉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황씨 주장 속에서는 경순왕 왕릉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씨들은 현재 있는 묘 저대를 김씨 측에 왕릉이라 하지 말고 고분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황씨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나능 진앙설에 나타나 있는 글을 보게 되면 이 나능 진앙설은 화계 유익의라는 분이 유씨 버드나무 유자입니다. 버들 유씨이고 이분이 유씨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서해 유성영의 풍산 유씨가 아니고 서산 유씨가 되게 됩니다. 이 서산 유씨들이 경주에 별로 없어요. 화계 유익은 선생만이 오직 우리는 조선시대 아주 큰 선비였었습니다. 이분이 옆에서 황씨들과 김씨들과의 이 능묘 시비가 일어나는 걸 보고 김씨들이 아닌 황씨 입장에서 나는 진앙서를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 문지가 약한 동병상련에서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신라 왕릉은 현재 백기남짓하고 무엇보다도 문헌적으로 고증을 했어야 돼요. 조선나라에는 왕릉급이 무수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왕릉도 역사책에서 찾아야 되고 황정묘 몇 해에 우리는 현재의 진흥왕릉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현재는 진흥왕릉이 아니고 헌왕왕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화선에서는 경순왕릉이 동천에 있다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릉은 문중 간에 성씨 간에 다툴 일이 아니고 이 문제는 국가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는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오늘 이 문은 있었던 중심으로만 대충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마칠까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많은 연구하신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후손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고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나 또 뭐 다른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나
그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작지라고 했는데 그게 어딘가요? 그게 현재 잘 알 수가 없어요. 신라 때의 여러 절에 대해서 아마 여기 지금의 그 태종 무열왕릉 그 넘어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일반 우리는 수학동이라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뒤에 오시면 한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앙종회 일사로 계시는 황예웅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아주 멀리서 이렇게. 또그 경북방송의 황명강님도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도봉수당을 지키기에 애써주시는 무림생 오셔서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도 불편한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훌륭하신 소당 조철재 스님의 열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해 황가 27대 손 불건은 선생의 16대 손입니다. 황재식이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지도 짧은데 이렇게 좀 대범하게 여러분께 감히 초대를 했는 데 대해서 여러분 결례를 했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학덕과 명망이 지대하신 우리 소당 조철재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비문에 대하여 열강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특강을 주최해 주신 우리 동도고전연구회 문정 김낙길 회장님과 동도고전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불편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후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자리가 끝나고 약주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지 말고 한 잔씩 드시고 담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대로 하는 거지. 나야 내가 그대로. 예, 이것으로 오늘 특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